지난해 말 재수감됐던 태알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의 택시요금이 오릅니다.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800원, 심야요금은 1,000원이 더 오른 4,600억 원이 됩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 김대중 교수, 중앙대 송수영 교수가 출연합니다. 어제 대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다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향후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빚다가 지난해 말에 재수감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래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예, 오늘 선고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법은 오늘 2차 파기환송심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06억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 전 회장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혐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생산 섬유 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와 조세포탈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등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횡령액 재산정을 위해 또 조세포탈 혐의 분리 등을 위해 각각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는데요.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해 4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겁니다. 이듬해 6월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약 7년 동안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병원이 아닌 술집에 나타나고 음주, 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며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의 택시요금이 오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몇 시부터 얼마나 오릅니까? 내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되는데요.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형 택시나 모범 택시 기본 요금도 오르는데요.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택시 요금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주행 요금은 얼마나 오릅니까? 네, 주행 중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는데요. 현재는 142m당 100원씩 올라가는데 내일부터는 132m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 요금도 빨라지는데요.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이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앞으로 보름 동안 7만여 대의 택시 미터기를 새로운 요금표에 맞춰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터기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택시를 탈 경우 조수석 뒤에 부착되는 요금표에 따라 택시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심야 할증 요금도 오르죠? 네, 심야 시간대에는 주간 요금의 20%가 할증되는데요. 10원 단위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040원이 요금으로 나오면 4,000원을 내고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과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안,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전체 수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국 GM이나 르노상성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차, 3차 이 협력사, 부품사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 맺은 이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 부도가 일어난다든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이 관세부가 예외국으로 지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최종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미국의 결정에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삼양식품의 백기사를 자청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 대해서 사실상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그 배경을 전해드립니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이 배임과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이사회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 안건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윤리적 경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라서 2대 주주로서 제안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앞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안은 구속된 전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꼬집어 요구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양식품은 창업주인 정세영 회장과 정준윤 회장이 같은 실향민으로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고 지난 2005년엔 삼양식품이 일본 기업에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현대산업개발이 지분을 대신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오너리스크로 삼양식품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자 현대산업개발이 투자자 입장에서 내린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는 관계일 뿐 이제라도 기업 가치 하락을 막아야 나중에 지분을 팔 때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액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거든요.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이 같은 제안이 알려지면서 오늘 삼양식품 주가는 장중한 때 8%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번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삼양식품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지난해 내내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던 우리 경상수지 상황이 흑자폭이 계속 줄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때문인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경상수지가 몇 년이나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습니까? 네, 연간 경상수지는 지난해까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4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억 8천만 달러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월별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4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수출 둔화 등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도 우리 수출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간한 2월 그린북에는 지난달까지 견조한 흐름세를 보였던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수출 상황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에 관해서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 걱정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를 지목해 업황의 불확실성을 거론했는데요. 이달 그린북에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첫 발을 뗐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게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께 더 큰 고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협약화 방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가동이 제한되는 발전소를 현행 36기에서 47기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 총리는 이 같은 조치 외에도 국민들의 동참도 당부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오는 2022년까지 36%가량 감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앞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예비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2일부터 일반 분양 비율이 증가 총 가구 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우리나라에서 못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루의 송 부총리는 정부가 사회적 대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가 이번 달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협약실을 가진 뒤 제재심의위원회가 2월 안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했습니다.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로 한 달 전에 비해 0.02%포인트가 상승했는데 2%를 넘은 것은 2015년 8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죠 마침 성균관대에서 우리나라 경제 또 경영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토론을 좀 벌였는데요. 여기에서 일부 교수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교수들도 있고 또 일부 교수들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좀 다녀오신 교수님도 있으시고요. 다녀오진 않으셨지만 이제 자료 같은 걸 보셨던 교수님도 계셔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이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를 모시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김대중 교수, 중앙대 송수영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 교수님. 먼저 소득주도 성장이 어쨌든 계속 이번 행사에서도 좀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최근 2년 동안 55%나 올랐습니다. 이제 주말 탄력 근로제를 포함하게 되면 55%가 되거든요. 1030원이 됩니다. 올해부터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최저임금으로 기준이 보통 한 7,000원 정도였는데 6,000원, 7,000원이었는데 그걸 1030원으로 갑자기 올리게 되니까 많은 소상공인들 문을 닫고 또 오히려 그 직원들이 채용하지 않는 가족들이 경영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일부 교수님들은 아직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빨리 시급하게 시장 경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으로 나가야지 된다. 많은 교수님들 많은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분이 더 많았고요. 저 역시도 정부가 빨리 그 체제 전 세계 그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했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없어도 그렇게 6만 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또 우리나라는 3만 불인데 또 최저임금이 13,000원인데 미국은 그 평균 임금이 그 8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배 이상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2배 이상 더 주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오늘 학회 대부분 내용이 정부가 빨리 그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제를 뭐 동결 내지는 물가 인상률 2%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총론을 좀 들은 거고요. 이 소득주 성장에 대한 교수님의 좀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지 또 그렇게 바뀌면 정말로 이제 우리 경제가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고 성장이 좋아질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송 교수님한테도 좀 총론 말씀을 듣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보면 저는 아직 기다려봐야 된다 해서 현재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저께 경제학회에서 발표된 그 김대일 이정민 교수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라는 거를 제가 자료를 구해서 봤습니다. 그 자료를 구해서 보다 보니까는 이 원래 논문 자체를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풀타임 이퀴벌런트라는 자료를 가지고 썼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면은 그것이 이제 일이라는 단위로 치는데 요거를 4시간씩 나눠서 두 사람이 일을 했을 경우에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자료를 썼는데 이런 자료를 썼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전 세계 뭐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노동자가 이 2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효과가 나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그 분석의 자료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2018년도에 나온 이제 논문이 있는데요. 홍민기라는 분이 쓴 논문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제목도 똑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론이 완전히 어저께 발표된 거가 서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어저께 발표하셨던 분들이 기존의 논문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적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제로 2018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충격이 컸습니다. 최저임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근데 2018년 1월 이후로 그 충격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촥 움츠러들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가족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일이 발생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동 시간 자체를 좀 줄이면서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소위 말해서 이것이 펼쳐지는 효과가 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랬을 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니 16시간 일하시던 분들의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8시간 정도로 줄었을 때는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당연히 임금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까지 나온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너무 그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 건 좀 이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김대중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론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시급하게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요. 그러면은 언뜻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 경제에 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이제 시장의 평균적인 그 최저임금 평균이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1030원까지 올려놓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보통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휴지 줍고 있습니다. 네. 그거 주우면 이제 한 약가에 1,000원, 2,000원 한대요. 네. 그런 거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10,000원 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3,000원만 줘도 이분은 청소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1030원을 딱 고정해 놓으면 3,000원이나 5,000원에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파트 경비원들이 많은 분들이 나는 5,000원만 받고 일하고 싶은데 정부가 1030원으로 딱 규정을 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해고가 되고 아파트는 또 CCTV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있는 그 평균 임금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강제로 1030원을 해놓으면 그 1030원 이하에서 일하고 하는 싶은 사람들을 해고하게 되고 그분들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정부가 이렇게 그 시장 평균에 있는 것을 좀 따라줘야 되고 또 많은 나라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17%고요. 미국은 21%입니다. 미국은 그 법인세를 오히려 14% 낮춰와서 21%인데 한국은 22%에서 25%를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쟁국의 중국이 15%,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가 12%인데 한국은 역행해가지고 전 세계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를 역행해서 오히려 25%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 그러는데 인바운드 되는 것보다 아웃바운드가 3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가서 예.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내 기업 일자리를 잃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효세율 얘기를 하시는 네. 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명목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27%면 높은데 실효세율은 10% 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세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실효세율로 보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건 실효세율로 예, 그렇죠. 계산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연구개발비에서 또 환급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제 공제되는 게 또 많고 하니까. 실효세율 이외에 또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시는 준조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가 법인세를 굉장히 낮추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예. 정부가 좀 빨리 시급하게 좀 더 낮춰야 된다. 법인세만큼은. 예. 예, 그렇게 예. 말씀을 예. 좀 하셨고요. 자 이제 그 김대중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봤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실제 현장 시장의 그렇죠. 최저임금 시장 경제를 맞춰야 된다. 예. 경제 맞추기 한 예. 6,000원 정도다.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예.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법인세를 대폭 낮춰야 된다. 그 두 맞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송 교수님은 네. 아까 효과를 이제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 교수님 말씀하시는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 얘기도 하고 그러셔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게. 교수님께서 보시는 소득도 성장이 아직 섣부르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사람과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써놓은 논문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이 어느 게 진실에 가까운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가를 이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일단 먼저 얘기하면은 최저임금제라는 거를 도입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항상 그 갑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을 얻으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 경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시장 경제가 소위 말해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1970년대부터 정확하게 얘기했던 아까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뭐죠, 휴지를 줍는 할머니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밀턴 프리드만이 70년대 72년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 당시에도 미국은 주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을 높인 뉴저지나 이런 주하고 비교가 이제 해가지고 분석하는 페이퍼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최저임금을 올린 데서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70년대에도 이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밀턴 프리드만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흑인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소위 말해서 백인 레스토랑에서 흑인 종업원을 쓰던 걸 전부 다 해고하더라. 그래서 흑인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었다. 바로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 한 얘기가 능력 있는 일을 잘하는 흑인들이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아도 좋다. 즉 뭔가니 흑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굉장히 낮게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는 상태로 있어도 좋고 그 사람들이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벌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나마 돈도 벌지 못한 흑인들을 끌어올릴 것이다. 약간 인종차별적인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소위 말해서 그 네. 시장 근본주의자나 이런 분들이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승자 독식과 그다음에 부의 불균형이 심해져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뭐 송 교수님 그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워낙에 이제 그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낙수 효과가 별로 이제 실제 효과가 별로 없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그 증거 때문에 그 반증 때문에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요. 이 소득주 성장의 효과 여부를 저희가 오늘 묻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특히 뭐 고용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 중에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2.8%로 2000년대 10년 이후에 2010년대 들어서 거의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2.8%가 되면서 이게 경제성장 기여도도 작년에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간 소비가 3% 가까이 오른 거는 이거는 소득 성장의 효과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부가 그 우리나라 예산이 한 470조쯤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구축 효과라 그래서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축시키고 정부 예산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 공무원을 더 늘리고 공공기관에 단기간 알바를 만들고 우리가 보통 실업률은 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또 내가 취업과 관련해서 이력서를 한 30번 냈는데 더 이상 원서를 안 내겠다. 그럼 이 사람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이 실업률 통계는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뭐 GS 25시에 가서 1시간만 일해도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단시간에 근로자들을 엄청나게 공기업을 통해서 강제로 만들게 했고 또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재정 정책 예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오류를 만들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소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정부가 구매를 해주는 거죠. 정부 예산을 통해서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고 조기 집행해라. 뭐 이렇게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더 끌어올리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지속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축 효과라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정부 민간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는 거지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이 민간 소비가 2.8% 오른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부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순수성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학계에서 서로 아주 예리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정부가 소비를 늘렸을 때 민간의 경제가 투자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구축한다,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거시경제학에서의 기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코크란하고 최근에 어떤 미국의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소비를 늘리게 됐을 때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준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GDP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베이스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물가도 같이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변화가 동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정태적으로만 딱 그냥 못 박아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당연히 정부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는 오히려 민간에서는 투자와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반대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이제 두 분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좀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한 게 바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것도 역시 김대중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그 최저임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많이 잃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6천 원에 밖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1030원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브라질, 중국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되고 미국은 한 10배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1분위와 5분위가 한 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불균형이 더 심한 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더 심하고 또 중국, 브라질은 더 심하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을 자꾸 개입을 하게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에게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만 해주게 되면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 같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또 표로 연결되니까 이게 계속 정권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런 깜짝 놀래가지고 복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번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이걸 좀 시각을 좀 전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 송 교수님한테 말씀. 여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이 같은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반대로 해석하니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 하나만 의존하는 국가도 아니고요. 거기는 비교 대상도 아니고 그리스처럼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을 아까도 이제 성장 엔진으로 얘기하셨는데 혁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일용직, 임시직, 저소득층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상용직은 어느 정도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규직, 사용직은 늘고 있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과 일용직, 임시직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수도 없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넷으로 소위 말해서 그분들한테는 복지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지금 미니멈 웨이지는 바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거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 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거는 지속이 어느 정도 4, 5년 이상 돼야지 사람들도 그다음에 사업자들도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지. 안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였나요?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만난 자리에서도 고충을 잘 알고 있다,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득주 성장 정책을 수정하거나 바꿀 계획은 없다라는 건 사실은 다시 한번 그 재확인했다 이렇게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득 성장 정책이 현재 실제 효과가 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수치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조금 더 논란이 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저희 뭐 올 상반기 후반부 또 내년 올 하반기 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저희도 여러 차례 방송을 드렸지만은 주휴수당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임금 체계가 워낙에 뭐 평균 임금, 최저 임금, 통상임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결국 이제 사법부로까지 가서 법정 다툼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된 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판결은 좀 작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당장 다음 주에 기아자동차 같이 큰 회사의 이 통상임금 관련 또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동 관련 전문 법무법인이죠. 메이데이의 유재원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등법원 2심 때는 통상임금이, 그러니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요. 어제 대법원에, 즉 3심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2심과 3심 사이 이렇게 판결이 180도 바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2심과 3심이 바뀐 것인데요. 3심의 경우에는 그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법리가 또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1심, 2심, 사실심에서 지금 굉장히 한 100개가 넘는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가지고 굉장히 관대하게 내지는 그 2013년도의 판결 이후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다시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칙이라고 좀 말씀하신 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죠. 2013년도 대법원이 가브로토텍 그 당시 통상임금 사건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떤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통상임금 관련된 판단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나름의 원칙을 이제 법원이 만든 거였죠. 그렇죠. 예, 노동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성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노측에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의칙 적용이 나온 것은 그렇게 해서 통상임금 중에서 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갑자기 청구하게 되면 그 사용자로서는 노사 합의한 것을 예측을 못해 예전에 했던 것을 뒤엎게 되니까 예측을 못하는 추가 수당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상 그 기업 회계의 어떤 이익을 따져서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이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심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뭐 두산, 있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 적용을 다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았거든요. 2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 그 시형버스의 경우에는 인천의 경우에 준공영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운영에서의 적자 부분은 또 시의 재정 예산으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인건비 부분에 약 7억 원 상당의 인건비 부담 부분도 아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약간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좀 줄줄이 말씀하신 뭐 당장 다음 주에 뭐 기아차도 그렇고 등등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런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또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요 판결 전에 GM대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또 파기환송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2심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신의칙 적용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노측의 어떤 청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판단을 상당히 굉장히 좀 재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요. 사법부가 어떤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무제표 같은 걸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게 그걸 판단을 사법부가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적절한가 싶네요. 원래는 제가 노동 분야에 좀 있으면서 이 법 분야라고 한다면 규범적인 판단이 분명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신의칙 적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쟁점을 또 판단하는 게 과제가 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아차 판결 1심에서 노측이 승소를 했지만 뭐 기업의 어떤 회계 그리고 단기 순위, 매출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신의칙이 적용이 안 된다 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심 선고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결국 그 중대한 경영상 신의칙이라는 이 원칙 자체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전제에서는
뭔가 좀 사법부가 그러니까 다른 그 재판부들이 어떤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원칙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상임금을 그러니까 그 넣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그 배당금이 이를테면 기업의 뭐 이익의 뭐 5%다, 3%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2013년도 신의측 판결이 나온 양승태 사법부의 신의측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노측도 반발하는 상황, 사측도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 결국은 인사에 들어가는 어떤 부담의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떤 배당이나 기존 근로자들한테 배당해주는 부분을 고려한 다음에 몇 %가 넘어가면 이런 부분은 경영상의 부담이 되겠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가까이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판결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때 사실 아마 다시 이제 유 변호사님 모셔서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이 정기상여금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덩어리가 커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면 왜 기업들은 큰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 그러니까 연차 수당, 주요 수당, 뭐 연장 근로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기준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청구하는 것은 과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청구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차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4년여 소송을 하는 동안 그 전 것도 있고 진행되는 한 3년, 4년여의 것들이 일괄적으로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한 부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또 수치상으로만 지금 당장의 수치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지금의 어떤 경영적인 상황 또 업황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지 정말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가 또 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판결이 다르게 된다 그러면 재계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은 임금 체계에 대한 뭔가 좀 어떤 그 정리, 좀 간소화, 간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옛 고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가 어렵고 말이 어려워질수록 식자층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꼭 법원을 가서 판단을 받아야 어떤 통상임금인지 여부도 판단되고 또 신의측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판단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과제는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식의 영미식의 지금 어떤 경영 참여 내지는 경영 실적에 대한 성과급 PSPAI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급여 성과의 그런 그 보상 제도가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무급이나 직능급 그리고 개별 임금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임금 체계 이 복잡한 임금 체계 문제를 좀 정돈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일피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얼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과 노동자를 위해서라도요. 정부에서는 현안으로 포괄임금제 부분을 일단은 손을 보겠다고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인적인 어떤 임금 테이블도 만들어주는 규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 얘기 나왔을 때 결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취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주요 내용들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동종인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과 함께 의미, 향후 영향, 실제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좀 두루두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우리가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거 보니까요. 아, 네.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미세먼지 개선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 내용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1, 2, 3, 4, 5등급 중에서 이 5등급 차량이 뭐 일단 몇십만 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들 차량 때문에 정말 미세먼지가 우리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유 자동차가 이제 영향이 크다고 봐서 이제 가장 이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이제 운행 제한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전체 뭐 서울시 300여만 대가 있는데 한 40만 대 정도 해당이 되고, 예. 기존에 이제 한 32만 대가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8만 대가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차량 한 대당 배출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훨씬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뭐 이런 개선 효과는 이제 일부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PM2.5라는 초미세먼지는 이게 이제 휘발유 차에서도 나오고 가스 차에도 발생이 되거든요. 예. 전반적인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를 봐야 되고,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뭐 교통 수요 관리 대책 이런 것도 같이 해야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뭐 차량 제한 같은 게 서울시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쪽에 충청남도 서산 쪽에 그쪽에 뭐 그 석유화학 단지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고 또 석탄화력 발전소 얘기도 좀 나오고 등등등 이게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이게 이제 각 지방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각 지방마다 이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대형 선박에서 나오는 이제 미세먼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용 대형 수송 차량들 이런 것에서 많이 배출되고, 이렇게 얘기하신 충청남도 북부 지역은 이런 이제 석유 산업단지나 또 철강 시설 또 이런 데서도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각 지방에서 이제 주요 배출원이 이제 되는 배출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뭐 사실은 중국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중국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부가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중국과 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들어가 보면요. 어린이집 휴업이죠. 휴원 얘기가 잠깐 나와서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다음 같은 경우요. 이게 만약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를테면 일주일에 3, 4일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너무 또 오래 또 쉬고 이러는 거라 또 그 아이들을 또 이제 그 직장 다니는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뭐 비상저감 조치를 한다지만 이게 뭐 어린이집을 휴업한다든지 또 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홍보가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이제 미리 홍보가 된다든지 또 비상저감 조치 외에 뭐 비상 지원 조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대신 어린이집이 뭐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수단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교육당국 또 이걸 이렇게 감독하는 기관들끼리 한번 지원 체제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어린이집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를테면 교육부랑 사전 협의가 그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과 관련해서 대책과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휴원했을 경우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네. 정부가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35.8%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가능하겠냐 이 여부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이런 이웃 나라에서 이제 발생원이 어떻게 감축되는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기후 조건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풍속이 좀 약해지는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따라서 대기 확산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미세먼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걸 이제 그 평상시에 그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전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한 반 이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국제 수준에 맞추는 이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에서의 그 여러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실 때 교통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